자, 6단원의 물질의 특성 관련해 가지고 개념 확인 활동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은 순물질이었죠. 순물질. 반대로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했습니다. 순물질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호던소 물질과 화합물이 있었습니다. 뭐 굳이 몰라도 됩니다. 이건 뭐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졌고, 이거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지는 순물질. 자, 3번. OX 표시해 볼게요. 3-1.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졌다. 맞지요? 혼합물은 두 개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것이다. 맞습니다. 혼합물은 성분 물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가집니다. 가 아니죠. 이거는 화합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화학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혼합물은 원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섞여 있을 뿐이에요. 4번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기준은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가 맞죠? 한 종류인지 두 종류인지. 자, 그러면 한번 요 예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순물질 구리선 구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탄산음료 혼합물입니다. 네, 탄산음료에는 물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뭐 설탕도 있고요. 거기에 기체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과일 주스도 물이 있을 거고 거기에 뭐 과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게 과일 주스입니다. 그 다음에 암석도 혼합물입니다. 암석에는 여러 광물이 섞여 있어요. 광물은 순물질로 볼 수 있는데 그 광물들이 섞여 있는 암석은 그냥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순금 반지 순물질이죠. 산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순물질. 소금물은 소금과 물이 단순히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성질 중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OX를 구별해 보면 설탕과 소금 맛을 보면 구별할 수 있다. 예, 맛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구별할 수 있잖아요. 식초와 에탄올은 냄새를 통해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 맞습니다. 물질의 특성은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물질의 특성을 비교하면 순물질,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3번 같은 경우에 그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 예를 들면 질량, 양에 따라서 질량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또 부피도 마찬가지예요. 부피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죠. 하나의 물질에도.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자, 눈금 실린더에 있는 액체 물질을 볼 때 어떤 높이에서 읽어야 되냐? 네, 미음번이겠죠. 물질의 높이와 똑같은 높이에서 물질을 읽어야 돼요. 잘못 봤습니다. 물의 특정을 할 때는 여기 밑면을 가지고 특정을 하기 때문에 디귿입니다. 디귿.
자, 밀도를 구하는 식은 질량분의 부피분의 질량이 되겠죠?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는 밀도의 단위, 질량의 단위인 g과 부피의 단위 밀리리터, 킬로그램과 리터 또는 g과 세제곱 센티미터 또는 킬로그램과 미터의 세제곱 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 정도인데 더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유한 값이므로 특성이다. 맞습니다. 물질마다 다 달라요. 부피당 질량 맞고요.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 아니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같은 물질이더라도 질량이 클수록 이게 아니죠. 같은 물질은 밀도가 같습니다.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비율에 관계없이 밀도의 각 물질 밀도의 평균값이다. 아니죠. 성분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가로, 세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할게요. 그래서 가로가 4, 2, 3이라고 하면은, 요 고체의 부피는 4cm 곱하기 2cm 곱하기 3cm니까는 숫자끼리만 곱하면은 6, 24 cm가 3개 있으니까 세제곱 cm죠. 이게 부피입니다. 부피. 근데 밀도는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질량은 12g, 밀도는 24 세제곱 센티미터. 숫자끼리 계산하면은 24분의 12는 2분의 1이니까 0.5. 단위는 그대로 놔둬서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0.5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 30ml가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뭐 물체를 넣으니까 46으로 증가했대요. 그래서 부피는 원래는 30이었는데 46으로 증가했으니까 빼면 넣은 고체의 물질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은 또 48g이라고 하니까는 여기에서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해서 48g 그리고 요걸 계산하면은 16이겠죠. 16ml 16은 48에 3이겠네요. 3 숫자끼리 단위끼리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해서 3g 퍼 밀리리터가 이 물질의 밀도입니다. 6번 자, 이번에는 질량과 부피가 각 물질마다 나눠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에 뜨는지 가라앉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거에 이제 밀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나눌게요. 나누면 0.5, 2.5는 5배죠? 5배가 됩니다. 단위는 전부 다 동일하니까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이것도 나누면 그러면 2분의 3이겠네요. 네, 1.5예요. 1.5. 자, 요거를 나누면 8로 나누면 2, 3.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3, 1.5이겠습니다. 자, 요거를 나누면 5분의 4죠. 0.8이 되겠습니다. 자, 물에 뜨는 거. 물의 밀도는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물에 뜨는 물질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야겠죠. 그래서 라밖에 없습니다. 5, 1.5, 1.5 모두 다 1보다 크잖아요. 자,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것은 밀도가 같은 나와 다가 같은 물질로 예상이 됩니다.
자, 7번 그림과 같이 물질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밀도가 큰 것부터 나타내든지, 아니, 등으로 나타내라고 하네요. 그러면 A, 가장 높이 있는 것이 밀도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 B, C, D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밀도를 나타낼 때 온도와 압력을 함께 나타내야 하는 물질을 온도와 압력, 밀도, 온도와 압력을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체를 말합니다. 기체. 그래서 질소, 기역과 그 다음에 미음의 헬륨이 밀도를 나타낼 때 압력과 온도를 같이 표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체는 압력에 대해서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액체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기체는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밀도할 때 압력을 같이 표시해 줘야 돼요. 자, 다음 장 세 번째 물질의 녹는 정도 용해도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설탕물에서 설탕과 같이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요. 물과 같이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질이 하나의 물질로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용해입니다. 용해. 융해랑 구별하라고 했죠. 융해는 뭐냐면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예요. 얼음이 녹는다. 이런 것들을 융해라고 합니다. 2번.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을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녹은 거를 포화용해. 그렇지 않고 그보다 적게 녹아 있는 것을 불포화용해이라고 합니다. 자, 3번. 어떤 온도에서 용액 100g, 여기서 틀렸네요. 용해도는 용액이 아니고 용매 100g입니다.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의 용질의 수. 그래서 틀렸고요. 용질과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녹는 정도가. 물에 녹이냐, 에탄올에 녹이냐, 물에다가 설탕을 녹이냐, 소금을 녹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습니다.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커지는 게 아니고 온도는 내려가고 압력이 높아야지만 잘 녹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죠. 불포화용액을 포화용액으로 만들려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포화용액. 더 녹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거기다가 더 녹이는 게 아니고 온도를 낮추면 녹는 정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포화용액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더 많이 녹여주면 되겠죠. 그 녹이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용질을 더 넣어주면 됩니다. 5번 60도씨에서 25g이 녹았대요. 다시 할게요. 60도씨의 물 25g에 고체 물질 A가 10g 녹였대요. 그때 포화용액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용해도를 구하시오. 용해도는 뭘로 바꿔야 돼요? 용매 100g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4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녹는 것도 몇 배? 4배 늘어나겠죠. 그래서 40g이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용해도는 40g입니다. 정확히 표시하면은 40g을 이렇게 해서 물 100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6번 20도씨의 물 25g에 고체를 60g 녹였더니 9g이 남았대요. 그러면 녹아든 양은 51이겠죠? 그래서 이 물질의 용해도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물 100g으로 바꿔주려면 4배를 해야 되니까 녹는 양도 몇 배로? 4배로 증가시켜주면은 204g이 되겠네요. 그래서 204g 물 100g에 녹는 게 이 물질의 20도씨에서의 용해도입니다. 자, 7번 80도씨의 물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래요. 각각의 물질 포화 상태에서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80도씨가 있고요. 80도씨를 그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여기는 염화칼륨, 여기는 질산나트륨, 요거는 질산칼륨,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는 또 뭐 황산구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온도를 20도씨로 낮춘대요. 그때 가장 많이 석출되는 거, 가장 많이 석출되려면 기울기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만큼 녹았었는데 20도씨로 가면은 요만큼밖에 못 녹아요. 그럼 요거의 차이만큼의 높이가 160에서 예를 들면 160에서 뭐 40 정도가 차이가 있겠죠. 이게 석출돼서 나오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기울기가 가장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질산칼륨이에요. 가장 적게 되려면 기울기가 가장 적어야 돼요. 차이가 제일 적어야 됩니다. 거의 누워있는 요거 염화나트륨입니다. 염화나트륨. 이렇게 해서 석출되는 양을 용해도 곡선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탄산음료는 냉장고에 넣어서 먹잖아요. 차갑게 보관하는 까닭이 뭐예요?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낮아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탄소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많이 녹아서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그 탄산에 쏘는 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겠죠. 자, 9번.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부터 뭐 이렇게 쓰래요.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거. 기포가 뭐예요, 기포? 기포는 녹지 않은 기체가 뭉쳐서 있어가지고 물속에서 기포로 보이는 겁니다. 녹지 않은 기체가 있다는 것은 기포가 많으면 용해도가 낮다는 거예요. 용해도가 낮다는 거예요. 자, 기체가 액체 속에 녹아 들어가는데 그게 기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녹지 않은 기체고 그건 용해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기체 용해도가 낮으려면 온도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압력이 낮아야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온도가 높으면서 기압이 낮은 거, 마개가 없는 것들이에요. 마개가 없는 것들 중에 온도가 가장 높은 건 50도씨의 물 나겠죠. 나가 가장 많이 기포가 많습니다. 이 기포의 양입니다. 그 다음에 뚜껑이 없는 기압이 낮은 것들 중에서는 상온의 물이 그 다음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얼음물이겠죠. 그런데 얼음물 중에서도 마개를 막은 게 더 많이 녹겠죠. 그래서 가의 기포의 양이 가장 적습니다. 자, 이번에 개념하기 마지막 장 네 번째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했대요. 시작점이 고체입니다. 그리고 수평을 지난 다음에 뭘로 바뀌겠죠? 액체로 바뀌겠죠. 수평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상태 변화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온도를 다시 낮추면은 다시 액체와 고체가 함께 있는 구간이 있고요. 그 구간을 끝나면 뭐만 있어요? 고체만 있게 돼요. 자, 이 물질의 녹는 점은 몇 도이다? 녹는다는 것은 고체에서 액체로 가서 녹는 거잖아요. 여기 적어보니까 수평선이 53도에 있네요. 자, 어는 점은요? 어는 점은 여기에 점선이 안 그려져 있지만은 53도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는 점이 수평이었어요. 여기 보면 수평이죠, 수평.
수평이란 말은 순물질이라는 말이고요. 순물질이란 말은 뭐가 되냐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에 53도면 어는 점도 53이라는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가 함께 존재해야 하는 구간은 상태 변화를 하고 있는 B와 D가 되겠습니다. 2번,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동일하고 일정하고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끓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해 볼게요. 끓는 점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므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지 않아요. 다만 액체 구간이 이렇게 짧고 같이 존재하는 끓는 점이 짧고 이렇게 되는 것은 양이 적을 때고요.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끓는 점은 동일합니다. 같은 높이고요. 양이 많을 때는 끓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시간도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체가 양이 많기 때문에 온도를 높일 때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만 길어집니다. 이거 양이 많을 때. 3번.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가 강할수록 외부에서 열을 많이 가해주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빨리 될 겁니다. 빨리 끓는 점에 빨리 도달한다가 맞는 말입니다. 4번. 순물질의 끓는 점은 일정하고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을 가지고 혼합물과 순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틀렸다고 해놓고 동그라미를 표시했거든요. 자, 4번. 자, 그래프를 보시고 물과 소금을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니은은 수평한 구간이 있죠. 그래서 얘는 순물질이라는 거고요. 수평하지 않고 기울을 점이 있다는 것은 혼합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소금물이 혼합물이고 순물질이 물이겠죠. 그래서 니은은 물, 기역은 소금물을 가리키게 됩니다. 5번.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높다는 것은 물은 100도씨에 끓여 넣어야 되는데 105도, 106도 이렇게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도보다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조리할 때 더 잘 익힐 수 있고 시간이 짧아집니다. 자, 5번. 네, 2번. 겨울철 자동차 냉각수 부동액이라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0도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냉각수에 물만 가지고 있다면 0도 밑에선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냉각수를 넣어서 혼합물이에요, 냉각수가. 그래서 어는 점을 낮춰줘요, 순물질보다. 그래가지고 더 낮은 온도가 내려가야지만 얘가 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더 유리하겠죠. 자, 6번. 자, 이번 그래프를 먼저 설명하고 6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나프탈렌이라는 고체를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 녹아버려요. 그리고 액체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게 80도씨 정도. 근데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은 53.1도씨에서 수평 구간을 가지면서 녹는 점이 생겨요. 하지만 이 두 물질을 섞었을 때는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보다 낮은 온도에서 뭔가 수평 구간 비슷한 게 나타나죠. 그리고 두 물질을 섞은 혼합물이기 때문에 수평이 아닌 기울기가 있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자, 6번 풀어볼게요. 순물질은 수평한 구간에서 고체 상태로 주정합니다. 고체가 아니죠. 고체 플러스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7번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혼합물은 더 낮은 온도가 됐었죠. 이것도 X, 그죠? X. 자, 8번. 순물질의 녹는 점을 일정하고 순물질 나프탈렌, 파라다이크로로벤젠은 모두 다 수평 구간 가지고 있고 일정하고요. 녹는 점은 일정하지 않다. 낮다 높다가 아니고요.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수평이 아닌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9번. 혼합물은 순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녹는 점이 변합니다. 혼합 비율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 확인 문제 4개를 다 맞췄고요. 여러분, 요 개념 확인 문제에 들어가는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이런 문장들이 다 시험에서 보기로 쓰이기 때문에 잘 읽어두시고 틀린 문장은 옳은 문장으로 바꾸는 습관을 꼭 갖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문제풀이 다른 문제죠.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성평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봅시다. 자, 산소, 헬륨, 암석, 과일주스, 수증기, 공기 등을 예 쪽에다가 산소, 헬륨, 수증기로 나눴고요. 아니요 쪽에 암석, 과일주스, 공기로 나눴습니다. 가에 들어갈 기준으로 맞는 것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기억. 한 가지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예, 맞고요.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산소는 한 가지지만 수증기는 H2O라서 두 가지가 맞아요. 근데 산소와 헬륨은 한 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맞는 게 아닙니다. 디귿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여기 예. 그런데 여기도 아니요가 아니고 예가 되는 거예요. 3번. 혼합물은 여러분들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섞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디귿 문장은 모두 다 예, 오른쪽 왼쪽 전부 다 왜 예이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죠. 자, 2번. 네 가지 물질을 부피분의 질량 그래프에다가 점을 찍어서 나타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가 가장 큰 걸 찾아보래요. 가장 큰 걸 찾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려운 것부터 해볼게요. 여기 좀 봅시다. 10 부피의 질량 20이래요.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10분의 2는 어떻게 되죠? 10분의 2는 2잖아요. 이거는 2 그램 퍼 센치 세제곱. 나머지는 저 단위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30분의 60. 이것도 나누면은 네, 2가 되고요. 나 30분의 80. 이거는 3분의 8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 20분의 80. 이거는 4가 되겠네요. 4. 그래서 가장 밀도가 큰 거는 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풀이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를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러면 라와 다는 같은 선에 나는 다른 선에 가도 다른 선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울기, 여기 기울기, 그래프의 기울기가 X축분의 Y축이거든요. 근데 X축에 지금 부피가 있고요. 여기 부피가 있죠. X축에. Y축에는 질량이 있잖아요.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잖아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기울기는 곧 밀도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장 급한 가를 찾아도 됩니다. 자, 니은. 나는 물 위에 뜬다. 물 위에 뜨려면 물 밀도보다 작아야겠죠? 근데 모두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뜰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다는 같은 물질이다.
나와 다는 9화에서 3분의 8, 2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서로 기울기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리을 다와라는 같은 종류이다. 다와라 하나의 선 위에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는 것은 밀도가 같다라는 말이고요. 실제로 구했을 때 2와 2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억과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물질을 이렇게 띄워 놨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설탕 시럽이 밀도가 가장 작다. 설탕 시럽이 가장 밑에 있죠. 밀도가 큽니다. 위로 갈수록 밀도가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작다가 틀렸고요. 플라스틱 조각은 물보다 밀도가 크다. 플라스틱이 물 위에 떠 있죠. 그래서 밀도가 작습니다. 3번 식용유의 양이 많아지면 식용유층이 양에 관계없다. 밀도는 양과 관계 없답니다.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4번 식용유만 있는 컵에 포도알을 넣었는데요. 포도알이 식용유 위에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알이 다 가라앉겠죠. 5번 같은 질량의 설탕 시럽과 물 부피를 비교하면 자 여기 보시면 물과 설탕 시럽이 있죠. 물의 밀도가 설탕 시럽의 밀도로 했을 때 설탕 시럽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겠죠. 근데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런데 5번에서 같은 질량의 설탕과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등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량은 똑같으면 부피가 어디가 커야 돼요? 그렇죠. 물의 밀도가 커야 분모에 있는 부분이 커야지 여기 이거는 작고 여기는 커야지만 그 부등호가 이렇게 성립하겠죠. 그래서 누가 더 부피가 크냐면 물의 부피가 더 크다입니다. 물의 부피가 크다. 자, 4번. 표는 염화칼슘의 용해도를 나타내는 건데 물 60도씨의 물에 50g이었어요. 물 50g. 그때 20g 녹았대요. 더 녹일 수 있는 약은. 일단 온도가 60도씨니까 60도씨를 찾고요. 용해도가 46이었습니다. 자, 물 100g에 60도씨에서 물 100g에 46g이 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 50g이잖아요. 그러면은 물 50g으로 2분의 1을 해주면 몇 g이 녹을 수 있죠? 23g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넣어준 양은 몇이에요? 20g이에요. 23g까지 녹을 수 있는데 50g에 20g을 넣었대요. 그러면은 몇 g이 더? 네, 3g이 더 녹을 수 있습니다. 자, 5번. 온도가 용해도 곡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커진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Y축의 용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네, 온도와 용해도가 비례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B를 20도씨로 낮추면 B를 20도씨 온도가 X축이니까 X축 마이너스 S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20도씨로 낮추면 곡선에 닿게 되죠. 곡선은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용해도 곡선은 뭐냐면 각 온도에서의 포화 용해이에요. 그래서 요 점들은 각 온도에서의 포화 용액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각 온도에서의 용해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하면 포화 용액이 되는 거예요. 용해도가 커진다.
틀렸고. C의 온도를 높이면 불포화 용액이 된다. C의 온도를 높인다. 온도는 X축이니까 높인다는 것은 C의 온도를 높인다는 것은 X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 선보다 아래에 있게 되죠. 아까는 C는 그래프 선에 있었는데 그래프 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불포화 용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포화 용액이 된다. 맞고요. 디귿.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더 많이 녹을 수 있는 상태이다. D는 포화 용액이 요 정도였는데 용질을 더 녹아버리는 상태의 과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포화를 넘어섰다. 자, 5번. 이는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는 상태이다. 이에서 용질은 용해도잖아요. 더 녹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렇게 찾다 보면은 빨간 선선이 더 위에 있다는 거. 용해도 곡선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좀 더 힘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실험을 했었는데 A는 뚜껑을 열고 얼음물, 뚜껑을 열고 실온, 뚜껑을 열고 50도씨고요. 맨 마지막에는 50도씨인데 C와 같은 조건인데 뭐만 고무 마개를 막아서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발생하는 기포가 많은 것은 잘 녹지 않는 거죠. 잘 녹지 않으려면 온도가 높아야 되고 뚜껑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C가 맞고요. 그리고 A, B, C, D만 보면 제일 차갑기 때문에 A가 가장 많이 녹고요. C로는 중간 50도씨에서는 덜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덜 녹는다고 해서는 기포가 많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맞는 말이고요. 2번 A에서 C를 비교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50도씨로 갈수록 기체 용해도가 감소해서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와 D를 비교하면은 차이점이 뭐예요? 50도씨 50도니 같은데 마개가 있고 없고죠. 그래서 용해도와 압력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4번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C 맞고요. D의 고무마개를 제거하면 50도씨와 50도씨 물이잖아요. 근데 고무마개를 빼버렸대요. 그러니까 압력을 낮춰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기포가 더 적게 발생한다. 압력이 낮아져 버리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포가 적게가 아니고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7번. 자, 그래프가 있는데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 물질이 액체였어요. 액체. 그럼 여기는 액체와 기체가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의 온도 80도씨를 뭐라고 해요? 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1번. 가에 녹는 점이 아니죠? 80도씨가 가에 녹는 점이 끓는 점입니다. 2번. 나가 끓는 점에 더 빨리 도달한다. 나는 처음부터 요만큼의 시간이 걸렸지만 가는 여기밖에 안 걸렸죠? 그래서 나가 더 빨리 하는 게 아니고 가가 빨리 도착합니다. 3번. 나의 질량이 가의 질량보다 크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빨리 도달했다는 것은 양이 적기 때문에 빨리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도착한 나가 양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액체이다. 끓는 점의 온도가 같잖아요. 가와 나가. 그래서 같은 종류의 물질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5번. 가열하는 불꽃 세기를 강하게 하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빨리 가해주면 수평 구간의 온도가 80도씨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외부의 외부에 가해주는 열에 관계없이 끓는 점은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도씨에 끓는 점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7번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두 문제만 더 하면 돼요. 자,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듯이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 그리고 섞은 물질 요거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순물질은 녹는 점이 일정하다. 여기 보면은 수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일정하다.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혼합물은 여기서 보면 나프탈렌,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 따로 있을 때보다 더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시작 온도가 여기 꺾이는 부분 정도 되겠네요. 자, 디귿. 녹는 점으로 순물질 혼합물을 구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수평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리을. 혼합물은 순물질의 혼합 비율에 관계없이 녹는 점이 변하지 않는다. 혼합 비율에 따라서 녹는 점이 변합니다. 네, 답은 1번이고요. 아까 여기 위에서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 섞었을 때 그래프를 볼게요. 좀 과장돼서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 그래프를 그린 거 보면 여기 점에서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다시 여기서 위로 꺾이는 거예요. 자, 혼합물의 혼합 비율에 관계없이 이 물질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을 섞은 혼합물은 다이클로로벤젠이 더 낮은 온도 53.1도씨가 끓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같이 끓게 되면 뭐부터 여기서 끓게 되냐면 다이클로로벤젠이 먼저 끓기 시작해서 날아갑니다. 그럼 날아간다는 것은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에서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 액체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만 더 많이 남아져요? 나프탈렌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 농도가 점점 변하잖아요. 혼합 비율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녹는 점이 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고요. 마지막 가와 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가는 뭐냐? 산소, 풀구리, 에탄올, 이산화탄소, 순물질이네요. 순물질. 근데 나를 보니까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순물질이면 여기가 혼합물일 거고, 혼합물이 맞는지 보려면 혼합물에 A, 우유, 흑탕물, 과일 주스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B에는 식초, 공기, 탄산음료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혼합물이라는 단어니까 혼합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니까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들은 전부 다 답이 될 수 없고 구별할 수 없는 기준은 질량입니다. 질량은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두 번의 영상 저번 시간에 했던 2단원 그리고 지금 했던 6단원의 그 문제풀이 부분에서 많은 시험의 힌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